네, 이번 주 청와대 1차 압수수색이 불발에 그친 가운데 특검이 이번 주에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섭니다. 억울함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과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특검의 진검 승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금요일에 있었던 특검의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면서 네. 이제 8일에서 10일 사이로 예상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검의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애초에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제 압수수색이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28일까지 청와대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텐데 그 사이에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이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보지만 황당에서는 이것은 또 거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대통령을 명확하게 피의자라고 적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검찰 조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판단을 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예. 애초에 검찰 조사도 응하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변한 그런 이제 느낌이 저는 드는 것이 대면 조사를 하는 주체는 검찰,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피의자 입장에서 대면 조사를 한다는 것은 헌재 판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된 상황에서 특검의 인식은 피의자다, 대통령이.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간 변했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또 시간 끌기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을 또 직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가 우리 장성호 교수 말씀처럼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지난 25일 네, 얘기잖아요. 그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규제 TV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검찰 조사에도 처음엔 응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검찰 조사도 다 거부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발부됐다는 얘기는 법원도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어떤 혐의를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으니까 특검이 청구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청와대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만.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혹을. 1월 1일 기자간담회 때도 그랬고, 지난 25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엮여도 너무 엮였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되지 않았고 계속 검찰 조사도 거부한 상황에서 또 특검 조사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뭐니 해도 스스로가 대통령 본인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특검의 대면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번 달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연장하려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필요한데,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굉장히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연장을 할까요? 어떻게 좀? 특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피로감도 상당히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되겠지만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특검이 올해 한 달을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팩트가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특검이라는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이것을 재판에 넘기던,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곧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검이 연장이 된다면 탄핵도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는 특검의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저는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 청와대 문이 열리지 않은 게 이제 5시간 대치를 하다가 결국 열리지 않았고, 특검이 황 권한대행한테 이제 협조 의문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황 권한대행이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황 권한대행의 어떤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제 대권 가능성을 연계를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뭐 기약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인과관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총리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황교안 총리 본인이 아마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이 보수의 적통이라고 인정을 받는 분위기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황교안 총리를 띄우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뭐 TK라든지 60대 이상의 어떤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교안 총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황교안 총리가 어쨌든 보수의 어떤 대안으로서 거론되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네.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협조 공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정치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검이 만약에 2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네. 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을 요청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황교안 대행이. 황 총리가 이 지금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명분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예. 이 압수수색 영장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서 이분 물론 이 특검이 어떤 결정 내릴지도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탄핵과 이 특검은 좀 달리 가는 면도 좀 있어요. 특검이 연장되고 나서 특검이 연장되고 탄핵이 먼저 결정 내려질 때 인용이, 그러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신병 처리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특검 기한 연장은 사실 청와대로서도 그렇고 황교안 대행으로서도 그렇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명분이 약하다. 이 지금 기한 요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네.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황교안 총리가 네.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의 일거수일투족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후보로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인데요. 글쎄요, 황 대행의 어떤 선택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애초에 얘기했고, 그 후에는 그 말씀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미소로서 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저는 새누리당 후보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을 후보로서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이 있겠지만, 네.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장관, 그리고 총리, 이렇게 정권의 2인자로서의 그런 책임의 공유성, 이런 것은 있겠지만, 네. 그러나 개인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자들의 성원, 압력, 이런 것들이 더불어져서, 물론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이것을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헌법적인 질서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총리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행을 해서 대선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뭐 누가 들어와서 하던 어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선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라든가 지지층이 어떤 에서 선택할 문제지, 이것이 호불호를 우리가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보수 진영 후보들 지지율이 뭐 영시원치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하고 나서 이제 단일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불출마했던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뭐 오세훈 전 시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재등판 가능성 나오면서, 그리고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불임 정당을 부인하면서 이번 주면 되면 이제 한 9명, 10명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어떤 좀 그 가능성이 아까 그 불출마했던 사람들 뭐 재등판 가능성도 그렇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보수의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는데도 다시 뭐 재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얘기가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오던데, 홍준표 뭐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원유철 의원도 뭐 출마 선언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만큼 파괴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가 이번에.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로서는 출마 싸움이 전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가 있습니다만, 보수라 하더라도 새누리당 쪽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새누리당과 지금 유승민 의원의 말 따나 다시 단일화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경필 지사는 그것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과의 그 보수 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수 쪽이 이렇게 계속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럴수록 황교안 총리 대안론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황교안 총리가 아마 본인도 잘 판단을 못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든지 네. 점점 보수층에서 대안이 점점 부재하다는 것이 점점 두드러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황교안 총리가 자이건 타이건 떠밀려서라도 출마할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대행이 그만두고 또 다른 대행이 경제부총리가 대행되고 이런 건요. 이건 민주주의답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네. 이건 바로 그 자체로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국정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다음 정권 출범 때까지 그리고 대선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워낙 보수 쪽의 후보가 없다 보니까 대안론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의 어떤 공약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일단 굉장히 다채로운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일단은 관심이 가긴 합니다만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실현 가능성 빌공짜 공약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특이한 현상이 과거에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공짜 식사라든가 그리고 무상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미 여야에서 어떤 공약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어떤 복지 포퓰리즘에서는 용도가 폐기된 것 같고 관심 끌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뭐 칼퇴근, 연차 모두 사용 이런 것들. 그러나 저는 조금 물론 관심은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를 그랜드 디자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통합성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 통합을 우리의 갈등 구조에서 어떻게 큰 틀로 국민을 통합을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글로벌 무한경제 시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 경쟁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무슨 지방자치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총선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섬세한 손길은 필요하지만 네. 대통령다운 공약이 저는 대통령 선거를 지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당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 그러니까 상당히 이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권 연장 대 대연정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그 지사의 그 대연정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새누리당과 대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제기되니까 이거는 뭐 새누리당을 용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한 발 물러났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대선 전략은 어쨌든 이 보수 쪽과의 어떤 그 연정 같은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외연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표심을 중도로 자꾸 확장시키려 하는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의 후보가 되려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전략이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맥혀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네. 안희정 지사가 물론 반기문 총장의 사퇴와도 관련되는 거긴 합니다만 상당히 수직 상승을 했어요. 예. 2위까지 올라오고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돌풍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2002년도에 노무현 제2의 노무현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긴 한데 바로 그래서 자꾸 이제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연정까지 얘기했는데 네, 네. 경선을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가. 그쵸. 그럼 이 경선이 말하자면 집토끼를 잡는 건데 네. 이 새누리당과의 연정 발언은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당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고 또 호남 민심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한 저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나치게 연정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한미 합의니까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영장 기각도 존중돼야 된다. 물론 존중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제 보수 쪽에 어떤 그 주파수를 맞춘다는 발언이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집토끼를 붙잡는 데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불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고 이미지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우리 뭐 최 교수님 말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립정부라는 말인데 연립정부라는 것은 내각제 하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뭐 다수당이라든가 소수당이 정책을 가지고 서로 연립정부를 해서 내각을 나누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정을 한다는 건 말 자체가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리고 연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DJP 공동 정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선 승리 연합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각 정파들이 서로 선거 전에 힘을 합쳐서 하나의 후보를 내는 것이죠. 근데 당은 각각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을 공유해서 어떤 정권이 잡은 데서 그 정책을 같이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연정, 대연정 이런 말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네.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어떤 움직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국민의당과 어떤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또 전개 개편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분명히 문재인 대 반문재인인 것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 비문재인 이 구도는 분명히 맞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하차하기 전에는 스몰 텐트 양쪽에서 중도 보수의 스몰 텐트와 중도 진보의 스몰 텐트가 합쳐서 이른바 빅 텐트를 만든다. 네. 이게 커다란 그 프레임이었잖아요. 구도였죠. 대선 선거 구도였는데 일단 이쪽에 중도 보수 쪽의 이 스몰 텐트는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쪽에서 지금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건 살아있다고 보고, 그럼 손학규 전 대표의 이른바 그 이제 국민주권 개혁 회의, 손 의장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와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네. 이제 3자 그리고 김정인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어요. 뭐 네. 민주당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그 변수들이 이런 키맨들이 제3지대에서 어떤 그 연대 이뤄내서 네. 거기서 단일화된 후보를 낼 수 있다면 문재인과 이 비문재인 구도에서 큰 하나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완전히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의 어떤 합종 연행을 해서 성공한 후보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제3지대가 아닌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바른정당, 물론 보수가 후보를 어떻게 단일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쪽에서 또 후보가 나오는데 이건 다자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과 또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어떤 연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일단은 유승민 의원은 보수 쪽에 이제 새누리당과 연대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에서 뽑힌 후보 그리고 이제 뭐 유승민 의원 등 보수에서 후보 이렇게 된다면 다자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007년도의 대선이 이제 이회창 그리고 그때 이명박, 이회창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정동영 후보 이렇게. 네. 그런 구도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역시 네. 제3지대 파괴력은 아직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2007년 대선보다는 저는 87년 대선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1로 봅니다. 3기 시대로요? 1로 3김에서 그때 당시에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 약체 후보 그리고 3김이 다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물결에 있어서 야권의 지형이 한 60% 70%가 확실히 야권이 장악할 수,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야권이 3분으로 나뉘어서 나와서 결국은 36%로 민정당, 그때 당시에 집권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탄핵이라고 봅니다. 탄핵이 이루어져야만이 가결이 돼야만이 인용이 돼야만이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탄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보수층이 일대 결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정권 심판론이 먹히겠죠. 10년의 보수 집권이 이제 무너졌다. 그러나 이제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프레임이 예. 보수 대 진보로 가서 야권이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보수당을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